자, 학생들아, 우리 이제 특이은하를 볼 거예요. 그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 3학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쓰셔야 돼요. 그 과거를 가냐 안 가냐가 되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뭐 2학년들은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뭐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특이은하 거기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거길 보면 특이은하 중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전파은하가 먼저 나옵니다. 전파은하. 자, 이 전파은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전파 영역의 에너지가 좀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은하를 전파은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파은하의 어떤 형태를 뭐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체로 타원은하에 가깝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근데 타원은하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파은하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가 그 은하를 받았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은하가 보여요. 은하가 보이는데 요 중간에 까만색으로 뭔가가 이렇게 띠로 이렇게 있는 게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을 봤을 때 은하의 중간에 뭔가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뭔가 검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은하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하면. 이게 왜 은하면이냐면, 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은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이렇게 나선 팔들이 이렇게 감겨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빛이 나가도 이렇게 관찰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 막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 가운데를 팽대부라고 보통 말하고 중심핵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여기를 은하면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기 나선팔 있는 이 은하면. 이 은하면에 뭐가 많냐면 삼각물질이 많아요. 삼각물질이라 하게 되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먼지라든지 아니면 기체라든지 가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빛을 여기 은하면에 있는 삼각물질들이 뒤에는 별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만 좀 까맣게 보이는 이런 띠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띠가 나타난다? 아, 그럼 거기가 은하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파은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은하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하고 있는 천체다 보니까 회전축이 있을 겁니다. 그 회전축이 대략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인데, 회전축이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아주 강한 뭔가의 흐름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 은하축을 따라서 뭔가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뭐라 그러냐면 Z라고 해요. 또는 Z류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은하의 중심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뭔가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Z류가 쭉 빠져나가다가 어느 영역에서 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밀려나가지 못하고 어느 공간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춘 그 공간이 이렇게 뭔가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 운동기구 중에 이거 드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덤벨? 엽기? 엽기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 드는 거 뭐지? 아령. 맞아. 아령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매달려 있는 이것을 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뭔가가 강한 에너지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쭉 나가다가 어느 공간에서 딱 걸려가지고 덩어리 같은 게 맺혀지게 되는데, 그 덩어리를 로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심부에서 뭔가가 강한 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에너지든 물질든 뭔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오는 것이 저렇게 회전축을 따라 나오고 있대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블랙홀과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서 여러 물질만 끌어모읍니다. 이 블랙홀의 어떤 형태가 어떻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터스텔라에 나와 있던 그 영화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그 블랙홀이 그나마 가장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블랙홀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어떤 성광물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끌어모으면서 애들이 강하게 막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회전한 형태가 아주 빠르게 막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게 보일 것인데 그때 이것을 보통 우리가 강착원반이라고 말하죠. 모든 물질이 끌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블랙홀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회전하는 강착 원반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다 끌어들이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요 강착 원반의 직각인 방향으로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블랙홀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막 빠져나오는 것이 회전축의 직각 방향으로, 아니 회전축의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 지금 블랙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 전파 은하와 같은 경우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허블의 분류상 저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하가 없어요. 그래서 전 특이 은하라고 하는데 이 Z류하고 로브만 없으면 얘는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허블의 분류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라고 봐야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이름이 전파 은하예요. 전파 은하. 그럼 왜 전파 은하냐면 은하 면과 같은 거를 관찰할 때는 보통 가시광선 영역을 통해서 보면 얘는 보여요. 하지만 얘는 안 보입니다. 얘는 안 보이고 얘만 보입니다. 근데 Z류나 로버 같은 이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은 전파 영역으로 봐야, 그러니까 파장이 좀 더 얘보다 더 긴 전파 영역으로 봐야지만 얘가 관찰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이쪽에서의 나오는 애들의 에너지가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온에서 나오는 그런 기체의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는 저 은하 중심보나 은하 면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뭔가 방출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파 은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시 영상하고 전파 영상하고 합쳤을 때 이런 모습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시 영상으로만 보면 파란색과 흰색만 보이게 되고 전파 영역을 보게 된다면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노란색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장 영역을 합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퍼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세이퍼트 은하와 같은 경우는 형태적으로 봤었을 때 대체로 나선 은하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세이퍼트 은하가 특이 은하로 분류된 것은 거기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기 85페이지가 아니라 86페이지에 거기 지금 사진이 나온 게 있을 것인데 딱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하로 지금 보여요. 이게 세이퍼트 은하인데 얘가 왜 특이 은하냐면 세이퍼트 은하 중심부에서 아주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방출선. 우리가 이 천문을 거의 처음 할 때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었는데 흡수선하고 방출선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그 중에서 흡수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에 있는 원소들이 일정 파장 영역의 에너지를 쭉 뽑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까만 선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흡수선. 방출선과 같은 경우 반대로 얘는 고온의 기체에서 스스로 어떤 에너지를 내보낼 때 그것을 방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각을 플랑크 곡선에다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보고 여기를 복사 세기라고 가정한다 치면 흡수선과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냐? 플랑크 곡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특이한 파장 영역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특정 영역에서 에너지가 쭉 뽑아먹히는 이런 식으로 뭔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흡수선. 방출선과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파장과 복사 세기라고 가정한다 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특정 영역에서만 에너지가
쭉 가다가 슉 나오고 가다가 슉 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 거기 파장 영역에서만 뭔가 강한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태를 방출선, 이것을 흡수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또 얘기했었고 지금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고온의 기체래요. 고온의 기체. 기체 자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기체 온도가 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를 봤더니만 은하 중심부에서 잘 나타나요. 은하 중심부에서. 근데 상식적으로 은하 중심부에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지역은 별이 탄생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성간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별에 달라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은하면보다는 이 중심부 쪽에 성간물질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고온의 기체가 있어가지고 은하 중심부에서 아주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중심부 쪽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블랙홀이 주변에 어떤 그 성간 기체들이라든지 별에서 유리되고 있는 그런 기체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아까 했던 그 강차 원반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서 이 기체나 이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방출세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퍼트 은하화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요거 하나만 알아서 돼요. 아주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방출선이 나타난 이유가 요거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이 은하 중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자, 그런데 세 가지가 있다 했었죠. 특이 은하가.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앞쪽에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쾌이사까지. 여러분들은 쾌이사를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쾌이사라고 하는 것이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주 멀리 있는 별, 아주 멀리 있는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쾌이사예요. 근데 근래 와서 밝혀진 바로는 저기서 오는 빛을 분광을 해봤더니 한 개의 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 그러면 얘는 어떤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은하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별이 몇 개가 모여있는지 모여있는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모양인지 몰라 이거는. 자, 이 퀘이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방금 했다시피 너무 멀리 있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간이 되면 뒤에 걸 할 것인데 아마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겁니다. 우주 팽창. 우주 같은 경우가 빅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아무튼 관찰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라고 가정해보고 우주가 요만했었을 때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이렇게 우주가 작은 상태에서 무수한 별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렇게. 무수한 별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 별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은하를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퀘이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은하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약 138억 년이 지나갔는데 그 시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간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빅뱅 초기라고 가정을 한다 치면 빅뱅 초기에 이런 식으로 작은 형태의 우주로 존재했었을 때는 별들이 저렇게 빼곡하게 모여있는 상태인데 138억 년이 지나가면서 우주가 아주 많이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우주의 끝을 현재의 우주다라고 가정해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근처. 얘가 팽창을 하면서 요것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팽창하면서 여기 있는 이 끝에
우주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요런 은하들도 같이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현재 이 퀘이사와 같은 것들은 이 우주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지금 분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퀘이사가 여기 중간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주의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잖아요. 뭐 어떻게 나타내면 여기가 현재 우리가 있는 곳 태양계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를 거리라고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퀘이사가 있는 그 숫자 거리에 따라서 퀘이사가 있는 개수를 보게 되면 태양계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는 퀘이사가 안 나타나요. 없는데 아주 멀리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식으로 멀리 있는 데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얘처럼 여기 안쪽에는 없는데 여기 바깥쪽 이 은하 거기 이 우주 끝자락에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는 별로 인식했다가 지금은 이것을 은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퀘이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주 거의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이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뒤로 물러나는 속도가 뒤로 물러나는 후퇴 속도가 대략 광속과 비슷해요. 광속으로 막 지금 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광속으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여기에 있는 애들은 광속만큼은 아니더라도 광속 가까이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얘는 광속이지만 그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우주의 끝보다 가까이 있는 퀘이사들은 광속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광속 가까운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퀘이사가 현재 뒤로 물러나는 이 속도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광속의 90% 정도가 돼요. 광속의 90%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무시한 것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이렇게 빠르게 후퇴하는 천체는 없습니다. 우주 끝자락을 제외하면 이렇게 빨리 후퇴하는 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퀘이사라고 하는 것은 되게 멀리 있는 별이구나.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광속 가까운 속도로 우리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우선은 가장 센 기본이에요. 요게.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해야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우선 한 개만 그냥 적어놓으세요. 퀘이사와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생성될 당시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천체다 보니까 어떤 우주 생성 당시의 정보를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는 천체입니다. 이것들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거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퀘이사의 추정되는 크기는 좀 특이한데 추정되는 크기는 대략 태양계만 해요. 은하라면서요. 은하인데 크기가 은하 전체 크기가 태양계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태양계를 보게 되면 대략 이렇게 영왕성 끝까지 다 치면 태양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의 지금 반지름 안에 요 정도의 부피 안에 태양과 같은 천체들이 무수하게 지금 많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은하라고 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고 별들이 많이 빼곡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처음엔 이것을 우리가 한 개의 별로 인식을 했던 것들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러 각자의 별의 특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별의 집단, 은하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정정이 된 겁니다. 괜찮아? 안 괜찮지? 나도 안 괜찮아 지금. 그래서 퀘이사라고 하게 되면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막 헷갈릴 거야. 그런데
괜찮아. 지금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우주론을 하면서 차츰 이해가 될 거예요. 괜찮지? 잘 나왔어. 네? 보기가 좋았어. 네? 흐뭇했다. 네? 어떻게 알아? 원래 뭐 그런 거야. 그게 문제 풀어가면서 그러는 거야. 야, 봐봐. 강하게 부정 안 하지? 뭐가 있는 거야. 이제 모두가 안 해. 그러니까 근데 맞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그치? 그래 너무 티 났어. 모두가 알아요. 나만 지금 이원이 너야. 너가 문제라고. 아 쟤네 둘 아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인지 서로 모르겠다. 쟤네가 문제인 것인지 쟤네가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월드쌤이 연사요. 아 월드쌤도 아시나? 근데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뭐 네가 뭐 범죄자도 아니고 어때? 범죄자. 자 그러면 은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보도록 합시다. 이 뒤에 있는 거 하면 아마 또 나올 텐데 어떡하지? 오늘은 하지 맙시다. 아, 끝나고. 어떡하지? 87페이지 좀 봐봐. 87페이지. 8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87페이지 잘 봐봐요. 외부의 스펙트럼 변화라는 것이 있고 88페이지 넘어가면 이 뭔가 허블 법칙 그래서 뭔가 간단한 식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8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주론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뭐 빅뱅 우주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상 우주론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우주 배경 복사 92페이지나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주의 어떤 설명하지 못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그런 다음에 이게 한 단어에 끝나요. 근데 되게 애매한 데서 끝나. 그 106페이지 나오려면 우주의 구성과 운명? 이게 뭐야? 우주의 운명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뭐 우주가 현재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우주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수능을 보는 애들도 이 단원이 제일 짜증나는 단원이야.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판단할 거야.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특목고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좀 이해가 그들과는 다를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어. 자, 그럼 87페이지 봅시다. 87페이지.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허블의 법칙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허블의 법칙.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허블의 법칙이라게 되면 아까 그 허블이에요. 이 사람은 은하 연구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우주에 관련된 이론들이 거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뉴턴도 있었었고 아인슈타인도 있었었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주를 어떤 물리적이나 시공간으로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이 우주가 현재 어떤 형태되어 있을 것인가 어떤 구성 물질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또 우주론의 거의 창시자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사람에 뒤이어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거의 우주론을 거의 확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은 1900년대 초반부터 아주 미친 듯이 막 연구를 합니다. 외부 은하에 대한 것을 만원경을 통해서 막 알아내. 근데 이 은하들을 하나하나 봤는데 뭔가 특이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인데 뭔가 특이하게 발견이 돼. 뭐냐면 몇 개의 은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관측이 돼요.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떴던 것 중에서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요거 벌써 한 2, 3주 됐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시선 방향에 대한 빠르기죠.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한 빠르기. 이 시선 속도를 잴 때는 공식이 따로 있죠. 처음 파장분의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 곱하기 광속으로 구할 수 있더라라고 했던 거. 간단한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물리에서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고 있었을 때 보통 이 람다 제로, 그러니까 고유값은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고유값이니까 얘는 잠깐만 냅두고 광속은 시공간을 떠나서 얘는 우주 공간상에서는 불변이니까 제껴두고 결국 여기 있는 파장 변화량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 값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에 따라서 접근, 정지가 아니라 접선 방향 운동, 그 다음 후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것이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시선속도가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우리랑 가까워지는 접근. 만약에 얘가 양수가 나왔다, 그럼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후퇴.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러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한번 다 찍어가지고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우리 앞에 멀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각각 다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의 후퇴 속도, 그러니까 시선 속도 중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이 후퇴 속도를 구한 것은 이 은하가 갖고 있는 별들 중에서 쉐페이드라는 변광성이 있어요. 쉐페이드라는 변광성. 이 쉐페이드라는 변광성이 대부분의 은하는 다 갖고 있는데 그 변광성을 갖고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보고 그 거리를 잰 다음에 이 은하가 우리부터 얼마만큼 물러나는지 흡수선의 편의량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흡수선의 편의량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죠. 적세편이냐 청세편이냐. 적세편이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고 청세편이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은하들은 적세편이로 나타나서 우리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관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었었냐면 가까이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랑 멀리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랑 다 봤더니 가까이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작고 거리가 멀수록 멀리 있는 별일수록 우리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크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은 허블 상수, 지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 놈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요 놈을. 되게 간단합니다. F는 MA만큼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후퇴 속도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를 하게 되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요 놈이에요. 요거. 그래서 허블 법칙에 나오는 후퇴 속도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으로 구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괜찮아. 지금 질문을 해. 이해 안 됐어요 하시면 다시 얘기할게요. 정말? 진짜? 자, 그러면 기억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88페이지. 이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88페이지 맨 위에 나온 것이 그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온 게 있을 것인데 이쪽은 거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후퇴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리가 가까이 있는 별들은 후퇴 속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져. 비례관계야. 더 빨라져. 이런 식의 관계를 갖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선을 찍 그어봤더니 이런 식의 어떤 관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은하는 후퇴 속도가 작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 H라고 되어 있는 허블 상수 있죠. 허블 상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허블 상수가.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거를 R만 넘기잖아요. 그러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 그래프에서 뭐가 되냐? 기울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 기울기란 것은 거리분의 속도가 되고 있으니까 거리분의 속도, 요 기울기가 곧 요게 허블 상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블 상수는 보통 우리가 상수라는 말 나왔을 때는 상수는 외울 필요 없어 라고 하잖아요. 보통 다 주어지니까. 근데 허블 상수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허블 상수가 처음에 이 사람이 이걸 발표할 당시에는 500대였었어. 500대. 그러니까 여기서 500대라는 것은 여기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메가파섹이라는 요 단위를 쓰는데 메가가 얼마인지 기억나지? 메가 얼마를 의미해? 이 에어컨 소리만 들리는 건 뭐야? 지금 숨소리만 들리네? 메가가 얼마야? 그러면 킬로는 얼마야? 1000이지. 메가는 10의 몇 승이야? 6승. 그럼 그걸 뭐라 읽어야 돼? 100만. 그치? 10의 6승 100만이죠. 그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거야? 놀랐구나. 그래서 저기서 메가파섹이라 했을 때는 10의 6승 파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섹은 몇 광년이지? 1파섹은 몇 광년? 얼마? 3.26 광년이죠. 그래서 저 1파섹이라 하게 되면 3.26 광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 파섹이 기본 단위가 메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파섹으로 하고 있고 후퇴 속도는 킬로미터 퍼세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허블 상수가 나왔을 때는 이것분의 이거의 값이 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500 정도.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컸던 것들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허블 상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 한 5년, 7년 전만 하더라도 허블 상수 한 71, 72 이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발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대략 한 100년 지나가면서 허블 상수가 500배에서 70배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허블 상수 값이 상수가 변화됐느냐? 그게 아니라 이 외부나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잖아요. 그게 관측에 대한 정밀도가 커진 겁니다.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근사값에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한 값으로. 그래서 500대로 처음 시작했다가 지금은 잘 관측을 하고 되게 예민하게 관측하기 때문에 지금은 71, 2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허블 상수를 68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상관없는데 대략 한 70 언저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68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뭐 71 이렇게 외우지 말고 70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허블 상수 값은 70 메가 파섹이 아니라 킬로미터 퍼세크 퍼 메가파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상수인데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상수입니다. 요거. 이 상수가 왜 중요하냐? 지금은 시간에서 안 되는데 이 상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결정이 되고 우주의 나이가 결정이 되고 우주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하다못해 뭐까지 결정될 수 있냐면 만유인력 상수가 결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상수는 현재 이거에 대한 시공간 내에서의 상수인데 허블 상수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 시공간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 만유인력 상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다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지금 현재 우주론에 대해서는 요거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긴 하지만 요거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물리가 조금 다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물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알 필요 없고 그냥 허블 상수가 요만큼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오늘 며칠이야? 8일.
앞에 숙제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숙제.